아시아 전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라온 한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씨앗에서 짜낸 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매우 높은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그 함량이 54%에서 64% 수준까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이 값비싼 보충제도 먼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 흙 한 통, 그리고 씨앗 몇 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식물의 생존 방식입니다. 한번 제대로 심어두면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리고 다음 해 다시 올라오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작은 식량 창고처럼 그 자리에 남습니다. 서양의 영양학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메가3를 말할 때 주로 생선 기름 캡슐 정제된 보충제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오메가3 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시아의 부엌과 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오메가3 공급원이 조용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식물은 바로 들가에, 그리고 우리가 잎으로 먹는 깨씹입니다. 한국식 고깃집에 가면 사람들은 구운 고기를 넓고 향이 강한 초록잎에 싸먹습니다. 가장자리는 톱니처럼 생겼고 품종에 따라 잎 뒷면이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인은 그것을 상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깨씹은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서양의 일반 마트에서는 아직도 쉽게 찾기 어려운 식재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가까운 식물을 시소라고 부릅니다. 생선회 접시 아래에 깔린 잎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그것을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요리사들은 오래전부터 그 잎의 향과 항균적 특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생선과 함께 놓이는 이유는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의 향을 살리고 신선함을 돕고 몸을 보호한다는 경험적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래된 약자의 목록에 등장합니다. 기침, 감기, 메스꺼움, 피부 염증, 알레르기 반응처럼 다양한 증상에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식물은 그저 잎채소가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이었고 약장 속의 약초였으며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돌아오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질, 오레가노, 민트, 로즈메리, 타임 같은 허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식 마트, 어디를 가도 이런 허브는 이름표를 달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깨씹과 들깨는 수많은 아시아인이 매주 먹는 식물인데도 서양의 대중적 인식 속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깨씹 또는 들가에, 일본에서는 시소, 중국에서는 자소, 식물학에서는 페릴라 프루테센스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식물에 여러 이름이 붙으면서 서양에서는 통일된 이미지가 생기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흩어지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흩어지고 요리책에서도 흩어지고 연구 자금에서도 흩어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식물은 낯선 이름들 사이에 갇혀 서양의 식탁과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고대 기록은 이 식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중요했는지 보여줍니다. 중국에서는 약 200년경에 편찬된 신농 본초경의 자소가 등장합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물학 기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안에서 자소잎은 호흡기 문제에, 씨앗은 소화 문제에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중국 의사들은 이 식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들깨와 깨씹은 오랫동안 음식이자 약초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의관 허준은 15년에 걸쳐 동의보감을 완성했고 1613년에 이 의학 백과사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들깨와 관련된 다양한 쓰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침을 다스리고 메스꺼움을 가라앉히며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후 수백 년 동안 한국 의학의 핵심 문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수백 년의 경험과 기록이 서양 연구자들에게 거의 닿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식물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즉 1603년부터 1868년 사이에 일본의 많은 농가가 시소와 들깨를 재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잎을 음식으로 먹고 약초로 사용했으며 씨앗에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켰습니다. 1750년 무렵에 일본 농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지면 어머니는 그해 가을 수확한 씨앗 기름으로 등불을 밝힙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딴 잎으로 맛을 낸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이 오래가는 가족을 위해 차를 끓입니다. 하나의 식물이 밥상과 약장,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불빛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들깨는 스스로 씨앗을 퍼뜨리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한 포기에서 수천 개의 씨앗이 맺힐 수 있고 그중 상당수는 다음 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몇 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한 번만 심어 두십시오. 다음 봄 그것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같은 땅에서 여러 세대 동안 들깨가 계속 자라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년 새 씨앗을 살 필요도 없고 매번 다시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농업에서는 이것을 자연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생활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영구적인 식량 기반입니다. 한 조상의 작은 선택이 후손의 밥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깨씹은 단순한 향채가 아닙니다. 신선한 200g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같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서양 영양학자들이 칭찬하는 시금치나 케일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은 씨앗 속에 있습니다. 1991년 인도의 국립영양연구소 연구진은 들깨씨 기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약 54%에서 64%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씨유는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씨드 역시 건강식품 매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하지만 들깨씨 기름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오메가3 함량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씨앗 자체도 기름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압착 도구만 있어도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공장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씨앗과 압력,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한 시골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 뒤편 작은 밭에는 들깨가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가족은 씨앗을 모으고 오래된 손압착기로 기름을 짭니다. 황금빛 들기름은 항아리나 병에 담겨 겨울 동안 음식을 맛내고 몸에 필요한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약국도 온라인 주문도 구독 서비스도 필요 없습니다. 씨앗이 곧 공급망입니다. 이제 왜 이런 식물이 서양에서 묻혔는지 이해하려면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덴마크 연구자들은 그린란드로 가서 이누이트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누이트가 많은 지방을 먹는데도 심장병 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오메가3 지방산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곧 생선 섭취로 이어졌습니다. 생선을 먹어라. 생선 기름을 먹어라. 심장을 보호하라. 메시지는 단순했고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생선기름 캡슐은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대표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작은 캡슐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 운송 정제 캡슐화 품질 관리 광고가 모두 하나의 산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오메가3 보충제 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생선기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크릴오일은 고급 시장을, 조류 오일은 채식주의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모든 제품은 산업시설과 유통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들깨는 전혀 다릅니다. 씨앗 한 봉지는 몇 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스스로 씨앗을 남기고 다음 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손압착기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씨앗을 퍼뜨리는 작물은 반복적인 씨앗 판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단순 압착으로 얻는 기름은 특허를 걸기도 어렵습니다. 거대한 공정이 필요 없는 식품은 높은 가공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들깨는 보충제 산업의 거의 모든 단계에 위협이 됩니다.
재배는 간단하고 가공은 단순하며 공급은 스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식물이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학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생선기름과 오메가3를 검색하면 수많은 연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들기름과 오메가3를 검색하면 그 수는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선기름이 더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연구 자금의 흐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선기름 연구에는 산업 후원이 붙었습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자기 제품을 뒷받침할 연구에 돈을 냅니다. 반면 들가의 연구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이나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양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로 발표된 연구는 미국 의사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논문은 서양 대중에게 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전통 의학 기록은 번역되지 않은 채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는 아시아 언어로 된 연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식은 존재했지만 서양의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일본의 농업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들깨와 시소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재배 방법, 영양 성분 기름 추출 병충해, 저항성 양리 작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영어권 세계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대 연구는 이제야 이 식물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 연구진은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에게 들깨 추출물을 사용한 임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성분은 로즈마린산입니다. 이름 때문에 로즈메리를 떠올리기 쉽지만 들깨에도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경로를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같은 시기 들깨잎에 들어있는 퍼리랄데하이드라는 성분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기 성분은 들깨 특유의 강한 향을 만들며 실험실 연구에서는 여러 생리작용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 연구자들은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과 뇌 기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과 지방산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2024년에는 들기름과 파킨슨병 관련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냉압착 들기름이 장내 미생물과 뇌 기능의 연결, 즉 장노에 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만 수천만 명이 계절성 알레르기로 고생합니다. 그들은 매년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프레이 처방약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창가 화분이나 작은 정원에서 깨잎을 기르고 알레르기 계절에 차로 마시거나 음식으로 먹는다면 어떨까요? 이 식물이 제공하는 가치는 여러 산업과 겹칩니다. 오메가3, 보충제 알레르기, 약 한겸 제품 혈당 관리, 보조제까지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입니다. 들가에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수요를 개인의 정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음모라기보다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자기 제품에 도움이 되는 연구에 돈을 냅니다. 특허를 낼 수 있는, 물질 독점할 수 있는 기술 반복 구매가 가능한 상품에 자금이 몰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광고도, 대중인식도 늦게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직접 기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들깨는 다양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강한 식물입니다. 토양이 아주 비옥하지 않아도 자라고 자리를 잡은 뒤에는 어느 정도 건조함도 견딥니다. 관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에서 생존 작물에 가깝습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먼저 씨앗을 물에 24시간 정도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발화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3에서 5갤런 정도 되는 양동이나 화분에 기본 배양토를 채웁니다. 씨앗은 흙 속 깊이 묻지 마십시오. 들가의 씨앗은 발화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흙 표면에 뿌린 뒤 아주 얇게만 덮거나 그대로 두고 물을 가볍게 분무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십시오. 발에는 보통 7일에서 21일 정도가 걸립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작은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충분히 자라면 화분 하나에 한두 포기만 남기고 솎아줍니다. 땅에 심는다면 포기 사이를 25에서 30cm 정도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물을 꾸준히 주고 이후에는 지역의 강수량에 적응하게 됩니다. 첫 주에는 흙 위에 작은 씨앗만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초록 싹이 올라옵니다. 여섯 번째 주에는 톱니 모양의 잎이 뚜렷해집니다. 10번째 주쯤이면 화분은 향이 강한 잎으로 가득 찹니다. 품종에 따라 잎이 뒷면이 보라색을 띠기도 하고 전체가 초록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잎과 씨앗 모두 귀중한 식재료가 됩니다. 깨씹은 자라는 동안 계속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향은 민트와 바질, 약간의 아니스를 섞은 듯합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을 수 있고 한국식으로 고기를 싸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향이 퍼지고 말리면 차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요리에서 이 식물의 활용은 매우 넓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나 월남쌈의 향채로 곁들입니다. 진한 국물과 기름진 고기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라오스와 태국에서는 볶음 요리나 카레에 넣기도 합니다. 열을 받으면 잎은 빠르게 숨이 죽고 향기로운 기름 성분을 음식에 남깁니다. 네팔의 산악 지역에서도 들깨는 식용과 거래용으로 재배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아시아의 여러 기후와 식문화에 맞춰 적응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서 들깨는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간장과 마늘에 절인 깨십장아찌, 밥과 나물에 뿌리는 들깨가루 나물 위에 둘러먹는 들기름, 배추김치만큼은 아니어도 오래 사랑받아온 깨십김치까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등장합니다. 명절에도 장례식에도 평범한 화요일 밥상에도 올라옵니다. 한 식재료가 이렇게 깊이 자리 잡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오면 일부 식물은 꽃을 피우도록 남겨두십시오. 꽃대에는 수많은 씨앗이 맺힙니다. 그 씨앗을 모두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는 땅에 떨어지게 두십시오. 그것이 다음 해 작물이 됩니다. 이것이 들깨의 약속입니다. 한 번의 재배가 계속되는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 떨어진 씨앗은 다음 봄 다시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식물은 자기 일을 합니다. 남는 씨앗은 기름을 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압착기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냉압착 방식은 열로 인한 손상을 줄여 오메가3 성분을 보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한 번의 수확이 한 가족의 긴 계절을 위한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말린 씨앗을 압착기에 넣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일정하게 돌립니다. 아래의 용기로 황금빛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남은 깻묵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 사료가 되거나 밭에 다시 넣는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가들은 산업기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들기름은 보관이 중요합니다. 빛을 막을 수 있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많은 곳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들기름을 항아리나 그릇에 담아 서늘한 저장 공간에 보관했습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긴 겨울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냉장고는 이 오래된 지혜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뿐입니다. 씨앗도 잘 말려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급망이 끊기고 가게가 닫히고 산업 시스템이 흔들려도 창고에 남아있는 씨앗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식물은 다시 잎을 내고 다시 씨앗을 맺고 다시 기름을 제공합니다. 준비 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경제 위기, 물류 중단, 약국 폐쇄 같은 상황을 상상합니다. 보충제 배송이 끊기고 생선기름 캡슐이 비싸지거나 구할 수 없게 되면 산업 공급망에 의존한 가족은 갑자기 영양의 빈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뒷마당에 들깨가 자라는 가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잎을 따서 먹고 씨앗을 모아 기름을 짜고 다음 해를 위해 다시 씨앗을 남깁니다. 외부 상황이 흔들려도 오메가3 공급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력입니다. 거대한 벙커나 공장에서 만든 비상식량만이 대비가 아닙니다. 매년 봄 말없이 돌아오는 식물 당신을 먹이고 치유하고 스스로 다시 심기는 식물이야말로 오래된 방식의 안전망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시아가 왜 이 식물을 숨겼느냐가 아닙니다. 아시아는 숨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가족 저녁 식사에서 깨씹에 고기를 싸 먹었습니다. 일본 식당은 생선회 옆에 시소를 놓았습니다. 중국 약재상은 말린 자소를 공개된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개되어 있었고 사용되고 있었고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특별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신선한 깨씹 묶음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들기름 병이 선반에 놓여 있고 말린 들가의 씨앗이 봉지에 담겨 팔립니다. 가격은 높지 않고 공급은 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보물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파슬리가 미국인에게 익숙하듯 깨씹은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한 식물입니다. 일본 교토의 니시키 시장에서도 시소잎은 생선 옆에 놓입니다. 그 관계는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소의 향과 항균 성분은 날생선과 잘 어울립니다. 일본의 생선 장수와 요리사들은 실험실이 없던 시절에도 관찰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음모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경제 시스템에 이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연구는 자금을 따라가고 자금은 특허를 따라가며 특허는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들깨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퍼지고 땅에 적응하고 때로는 야생화됩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은 팔기 어렵습니다. 팔기 어려운 것은 광고되지 않습니다. 광고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여러 세대는 페릴라라는 이름을 거의 듣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누군가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드러내서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게시판에는 들가의 재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는 깨씹 요리와 시소 활용법이 공유됩니다. 종자 회사들은 들깨와 시소 씨앗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정보의 벽이 검색 한 번, 영상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시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식물은 번식을 신경 씁니다. 흙과 햇빛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씨앗을 남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들깨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올봄 당신이 심는 씨앗은 여름에 잎을 내고 가을에 씨앗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 씨앗은 다음 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와 손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잎을 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물로 남기는 유산입니다. 몇 달치 식량이 아니라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식량 안보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때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작됩니다. 씨앗 한 봉지, 흙 한 통, 몇 분의 관심. 그리고 그 뒤에는 수년 동안 돌아오는 풍요가 있습니다. 반면 서양 과학과 산업은 오랫동안 이 식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밥상 위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들깨와 깨씹은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늦게 알아본 보물이었을 뿐입니다.